저점 구간이 16만 5천 원, 17만 원 요 사이 구간이거든요. 대략 한 16만 원 정도 수준의 가격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때는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이다. 목표 가격을 저는 개인적으로 40만 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 두 가지로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 리서치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바로 가는 시장에서의 흐름은 아니고요. 최근에 두 번의 5,000포인트 저점에서의 바닥을 찍어줬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많은 보조적 수단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HTS나 분석 툴을 통해서 바라보는 보조적 그 지표에 대한 내용들은 다 후행적입니다. 지수가 종목이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단에서 지수의 저점이라든가 고점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정의 폭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법칙이라고 하는 그 조정 폭에 대한 비율로의 판단을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0.618, 0.382 비율로 알고 계시죠? 대략 한 6대 4 정도의 비율로의 구성이 되어진 것이 가장 인간이 바라볼 때 편안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도 6대 4이고요. 안방 넓이도 보통 6대 4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캔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시장에서도 상승분에 한 40% 조정을 받게 되면 저점이라고 통상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분석할 때 지난해 5월 시장의 상승 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2,7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고점을 돌파한 지점이 2,700포인트였으니까요.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지수의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6,300포인트까지 시장이 큰 파동에서의 하나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 대략 한 3,600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이 3,600포인트에 대한 40%의 조정을 우리가 계상을 하게 되면 대략 4,900에서 5,000포인트의 저점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번 정도의 5,000포인트 수준에서 저점을 찍어줬죠. 아직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찍었고 상승으로 턴오버 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고요. 보통 시장이 하나의 패턴이 변화했을 때는 두 번 내지 세 번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3월 한 달 동안의 시장의 조정을 받아줬죠. 통상은 이러한 긴 파동에 있어서 조정을 받아줄 때는 통상 2, 3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아준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보게 된다면 지수면에서 최근 저점을 찍어준 과정에서의 저점 구간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기간적으로는 오르내림의 반복된 과정을 거치면서 4월 그리고 길게 보면 5월까지도 5,000에서 6,000포인트 구간 내에서 등락장의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분간의 시장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으로의 접근보다는 등락의 운용의 측면에서 사고팔고 하는 그런 장의 성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또 오르다가 조정이 오면 또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겁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고 그러죠. 지난 3월 초에 주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전체의 종목들이 아주 휘둘리는 형태에서 시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한 번 정도 주가의 하락을 보여줬죠. 제가 앞서서 4월과 5월장에서는 진폭을 보여주는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폭은 작아집니다. 주식시장에서 진폭이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하락에서는 아주 큰 폭의 진폭을 보여줍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려 삼성전자로의 설명을 드리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22만 원 고점을 찍었고요. 17만 원의 저점을 형성했죠. 그리고 17만 원이 21만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재차 최근에 16만 5천 원의 저점을 찍고요. 19만 원 수준까지의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진폭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수렴화의 정점, 진폭이 작아진 이후에 수렴화 이후에 시장은 방향성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렴화 지점에서 우리가 전략적
진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는 진폭을 이용한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 연출되어질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견조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장기적이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시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의 장은 대세 상승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세 상승장은 다른 의미에서의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요. 변화의 흐름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세 번째의 대세 상승장이거든요. 첫 번째의 대세 상승장은 1990년 초반에 지수가 2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이때는 3조 호황을 기반으로 해서 트로이카 종목들이 강했었죠. 지수가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약 8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세 상승의 장에서는 2000년 초반이었죠. 이때 지수는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때는 세계 경기 호황 그리고 국내 경제 성장률의 확진에 의해서 500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차, 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지수면 그리고 기간면에서도 8년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장은 지난 2020년 1400포인트 전후로 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저점을 우리가 시작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에서 출발한 지금의 장이 8년 상승을 한다는 가정으로의 판단을 해보게 될 때 2028년도까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00포인트에서 6300포인트까지 대략 한 17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장은 좀 쉬어가는 기간화 과정에서의 쉼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올해 26년이죠. 내년 27년입니다. 그리고 28년 내후년까지는 지금의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가지고 진행되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하셔도 물려도 가지고 가면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시장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러면 좀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에 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종목이나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탑다운 방식으로 업종부터 지수부터 업종으로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 제가 앞서 몇 차례 언급드린 대로 지난 5월에 2700에서 63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주식들은 상승률 자체가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형주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종목들의 형태의 업종은 대략 한 60%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형주에 비해서는 상승률 자체가 비교가 될 정도로 작죠. 여기에 소형주 그룹에 있는 종목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40%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1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800, 900에서 1100, 한 30, 40%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등락장에서의 상황에서 보다 비중을 두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 간의 흐름은 중형주와 소형주가 먼저 진행되어지는 시장 키 맞추기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거고요. 거래소 간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발한 움직임에서의 상황이 구간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될 때 아주 큰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단에서 있는 종목들과 또 작은 종목의 흐름들로의 치중화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종목보다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또 활발한 움직임의 전개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습대로 최근 시장에서의 지수적 관점이 아니고 종목적 관점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수는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10개, 15개, 20개씩 나옵니다. 지난해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때에도 상한가 종목이 3개, 4개, 5개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장이 지수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종목 간의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에서 지금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나 소형주 중심으로 한 투자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변동성이 크고 네. 막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약간 우려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하죠. 기시감에 의해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시장을 주도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반도체 업종군단의 종목이었죠. 조방원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 장세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시장에서 수익을 그다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습성대로의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운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어땠습니까? 조방원이든 삼성전자이든 바이앤홀딩이라고 하죠. 사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장이었습니다. 사고 팔면 다시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올해에는 지수 관련주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사서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학습 효과된 내용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여러분 잘 경험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종목들이 움직이죠. 모두가 예상했던 흐름대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의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올해는 수익 낼 수 있는 장입니다. 기존의 매매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올해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 소형주들이 극단적으로 소외됐었습니다. 중형주들이 극단적으로 소외됐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극단적으로 소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대형주로 코스닥을 쳐다보지 않고 중형주, 소형주는 버리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엇박자 패턴으로 올해는 해당 종목들이 움직일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 종목 내에서 코스닥이라든가 또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들 종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현금 비중은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변동성 플러스 중소형장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대략 한 50%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진폭이 작아지는 과정에서 수렴화 현상을 보여주는 지점에서 풀베팅으로 이때는 대형주로의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50% 정도, 50%는 현금이고요. 50% 정도의 투자 비중으로 좀 운용을 다이나믹하게 사고팔고를 진행하는 형태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오래 해오셨고 성공적으로 잘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비교적 최근에 또 입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조언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이 사면 주가가 빠지고 개인이 팔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다시 말해서 개인은 투자를 잘 못한다는 관념으로 시장을 많이 해석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업계 25년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과 운영 형태를 확인했지 않겠습니까? 개인 투자를 가장 수익을 잘 내고 가장 매매를 잘합니다. 과거에 최근래가 아니고요. 2020년, 21년도에 시장이 좋았을 때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이 대략 한 25% 수익을 냈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50% 이상을 수익을 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15% 수익을 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잘합니다. 그런데 물렸을 때 빠져나오는 손절매라든가 대부분의 이런 그 손실이 보는 경우에서의 형태는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이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장세에서 중소형주나 코스닥을 투자하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현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 부족한 것이 지난해 가파르게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로의 시장을 아마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시장은요, 한번 가파르게 움직여지면 에너지 축적 과정에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뭐 코스닥이나 중형주나 소형주 중심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대형주 중심에서 좀 기다린다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측면으로서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앞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잘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비해서 외국인 기관은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장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시간적 투자를 해서 기다린다는 측면에서의 시장 접근을 해보시게 된다면 중소형주나 코스닥을 통해서 현란한 매매를 통한 다이나믹한 매매 관점으로 접근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길게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관심이 되게 저조한 것 같고 가격 흐름도 최근에 크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주식이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주식시장은요 항상 경제 흐름과 연동합니다. 경제 흐름이라고 하면 성장률입니다.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패션이 일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서부터는 미국 주식보다도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패션이 또 변화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은 지난 한 4년 동안에 2%대의 고도의 성장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수출이 감소하고요. 무역수지가 적자로 23년, 22년, 2개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24년도에 겨우 수출이 돌아서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25년도 1.5%대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흐름도 25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지난 25년 하반기부터 볼 수가 있었죠. 25년 하반기에서부터 국내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미국을 추월해서 올해의 성장률이 2%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발표는 제 뇌피셜러의 의견이 아니고요. IMF나 OECD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릴 때 올해의 한국 경제는 2% 이상의 성장이 가세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장 또한 미국은 조금 정체되어 있는 흐름들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경제는 지난해 대비해서 월등하게 성장하는 추세의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좀 더 우월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서 미국 시장의 저평가에 의한 진입으로의 판단하기보다는 가는 말이 더 간다고요. 채찍질한다고. 한국 시장의 흐름이 좀 더 나아지는 형태로의 모습이 올해에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20만 원 시나리오는 이제 확보되었죠. 이제 다음 단계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가격을 저는 개인적으로 40만 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제가 말씀드릴 때 디램의 상승분 플러스 그다음에 AP 그다음에 바운드리 쪽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 차근차근 지금 달성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40만 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 두 가지로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40조 추정을 하기도 하고 30조 중반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대략 한 25조에서 30조 원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93조였고요. 영업이익이 20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에는 삼성전자의 매출은 110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93조에서 대략 한 17조가 더 매출이 늘어났죠. 그리고 디램의 가격을 보게 되면 지난 4분기에는 디램 가격이 대략 한 9불 내외에서 평균가로에 진행이 되었거든요. 올해 1, 2, 3월로 넘어가서 디램 가격이 12, 13 대략 평균 12불 정도 운용이 되었습니다. 13불이 고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디램 가격에 대한 환산 가치로 25%에서 30%가 이익이 늘어난다는 가정을 하고 매출이 한 10% 정도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지난해 20조에서 올해는 한 25조, 30조가 추정하는 부분에서의 현실적인 가치적 측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25조이든 30조이든 1분기에 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산 가치로 4개 분기를 합산할 때 대략 한 100조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100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판단을 해보는 추론으로의 진행입니다. 100조 영업이익 뭐 많을 것 같으시죠? 글로벌리 판단해보게 되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이익 100조 이상을 달성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구글, 메타, 아마존 이 정도 기업들이 100조에서 200조 사이에 영업이익을 연간 단위로 달성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TSMC 이 회사가 연간 한 90조, 100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한다면 이들 기업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기업 가치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앞서 열거한 엔비디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총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 추정하건대 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5천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기업은 좀 멉니다.
가까운 TSMC와 비교를 해볼게요. TSMC는 90조, 100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해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럼 TSMC의 시총은 3천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 가치 측면에서의 전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시가총액인데요. 1200조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TSMC보다 넘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남북 관계가 지금 그 컨트리 리스크라는 부분으로 그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천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한 2천조 우리가 많이 깎아서 2천조만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2배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19만 원, 20만 원, 18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가격에 2배치의 가격을 더해서 40만 원의 추정치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25조가 되었건 30조가 되었건 우리가 놀라울 만큼의 삼성전자 이익치가 개선이 되어지겠지만 D램 가격이 항상 12불, 13불을 고착화시켜서 연내 계속 유지된다라는 가정은 없겠죠. D램 가격이 다시 9불대로, 8불대로, 5불대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정된 이익을 계상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판단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개선입니다. 기존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연간 단위로 해서 10조 정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파운드리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반도체 사업 부분에 많은 부분을 이익을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면서 전망치는 올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0조가 다 상쇄되고 제로 베이스 내지는 플러스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내년도에는 연간 단위로 흑자를 낸다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파운드리 시장 자체는 엔비디아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쪽 그냥 고부가가치를 판매하는 반도체 사업을 TSMC가 다 가지고 있어요. 시장의 한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10%, 많을 땐 15%인데요. 10% 내외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기업들은 등외입니다. 5% 미만이기 때문에 빼고요. 1대 2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쪽의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10%에서 20%로, 20%에서 30%로 점유율을 늘려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의 가치적 측면은 충분히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더라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는 용인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내년도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파운드리와 생산 여력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치적 측면은 D램을 제외하고라도 이 부분이 충분히 개선되어질 수 있는 100조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치는 지금 가치 대비해서 충분히 2배 정도의 성과를 가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당장에 실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숫자를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2분기, 3분기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과연 흑자가 나는지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점유율이 10%, 20%, 30%로 점유율을 증가시켜주는지 그리고 평택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내년도에 이상 없이 완공이 되고 준비 단계가 철저하게 진행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선결 조건으로 되었을 때 삼성전자는 40만 원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의 호흡을 보고 있는 중장기 분석이신 거죠. 그렇죠. 내년 상반기까지의 흐름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제가 지금 대세 상승장이고 2028년도까지 상승장이 진행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수가 6,300포인트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까지 D램 가격이 2불, 3불에서 12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상승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면 D램 가격이 지금부터 20불, 30불을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가 PC를 사용 못합니다. PC 가격이 2배, 3배로 뛰기 때문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런 과도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10불 내외에서 안착하만 돼도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렇다면 6,300을 돌파하기 위한 추동력은 다른 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D램이 아닌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이라든가 또 용인 클러스트의 안정적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40만 원의 돌파, 그러니까 6,300포인트의 돌파의 추동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이 부분이 현실화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에 2028년 상승장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 돌파와 삼성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것도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48.5%입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요. 대략 기억에 저의 저장소에 기억이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의 변화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과거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49% 이하로 내려간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49% 이하로 내려갔던 적은 2008년도와 2011년 정도에 일시적으로 45%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제가 볼 때는 최저치이거든요. 극단적으로 매도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많이 나온 수준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팔았느냐에 대한 집중해서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실적이라든가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매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4월 1일부터 국내 채권 시장이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한 쾌거입니다. 주식 시장으로 따지게 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거와 똑같은 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채권 지수의 편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의 채권에 대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한 70조 정도가 들어올 겁니다. 4월 1일부터 단계적 그 편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펀드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단계적 편입이기 때문에 새로운 돈은 4월 1일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 4월 이전에 2월, 3월 이 시기에는 기존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채권을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채권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채권이 가장 큰 금융 상품 종목인데요.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채권 시장이 먼저 커지기 때문에, 먼저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팔 수 있는 물량들을 다 팔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48.5%까지 내려온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로의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추가적인 매도는 잠잠해질 겁니다. 더 이상 나올 물량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게 삼성전자의 외국인 관점에서 첫 번째 근거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에 대한 그 진입은 여러 그 매매 방식이 다른 펀드로부터 들어옵니다. 제가 앞서서 지난 20여 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45%가 최저치였는데 그것도 일시적이었다. 그러면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왜 외국인들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꾹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장기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애플을 사고요, 엔비디아를 사고요, 테슬라를 사는데 사고 팔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운용하는 방법은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이 주식을 담아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가지고 가는 겁니다. 펀드의 성격상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의 전체 비중 내에서 49%, 48%, 요 정도 비중에 대한 삼성전자의 비중은 중동의 국부펀드라든가 또는 북유럽 쪽에서의 국부펀드가 들어와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이 비율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왜? 사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는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 라는 측면에서의 관점이 두 번째,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에 대한 물량은 이제 큰 우려가 없을 것이다. 4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이 내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총파업이 네. 걱정이 된다. 네. 이게 좀 펀더멘탈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총파업을 한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또 해석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주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총파업이 아직 단행된 건 아닙니다. 결의했고요. 5월에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추정된 예상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합의할 수도 있고요. 총파업은 지난 2024년 8월에 한번 있었죠. 이때에도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와 아주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에서 8만 8천 원까지 쫙 올라갔거든요.
왜? 반도체 경기가 바닥 찍고 호황으로 접어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8,000원을 고점을 찍고 7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총파업이 결의된 시작된 시점이었거든요. 한 달간 총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88,000원에서 7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20% 가까이 주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총파업이 결의가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됐을 때에는 당연히 주가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4월 한 달 동안에 충분히 노사 간에 합의될 수 있는 기간적 충족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뭐 서로 간에 어느 니즈를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게 되면 저는 4월 중에 어느 정도의 그 타결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까지는 총파업이 악재로서의 영향도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타결됐을 때는 호재로 둔갑을 하죠. 악재이지만 호재로 변화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요. 이게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악재가 호재로 될 수 있다. 네. 좀 더 호재로 보이는 소식도 있는데 한 13조에서 15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나 특별 배당 같은 주주 환원 정책들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요것들은 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흐름이 될까요? 우리가 숫자적 측면만 놓고 보면 14조나 그 소각을 해? 놀라울 따름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삼성전자에 약간 어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해에도 삼성전자가 4조 5조 정도를 소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14조 13조는 굉장히 지난해에 비하면 큰 물량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보게 되면 지난해는 주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의 4조 원과 20만 원의 14조는 같은 금액이 같은 주식 수량이거든요. 대략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돈 많이 벌었고 주가도 부양이 됐다라고 한다면 전체 물량에서 1%도 안 되는 1% 내외의 이 소각보다는 애플이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십시오. 영업이익에 대한 거의 60% 이상을 소각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14조엔에 대한 소각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아직은 미흡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진행은 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강력한 호재성 재료라기보다는 지난해 수준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이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타이밍이나 어떤 조건에 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사고 팔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주가에 흔들림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2만 원을 가겠습니까? 13만 원, 14만 원을 가겠습니까? 빠져봐야 저는 개인적으로 16만 원이라고 판단하는데 새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현혹당하는 게 올라갈 때는 사고 싶어요. 빠질 때는 좀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앞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폭이 작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22만 원 고점 찍고요. 17만 원 저점 찍고요. 21만 원 고점 찍고요. 16만 5천 원 저점 찍고요. 다시 1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점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진폭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흐름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투자로의 집행을 하시고자 한다라고 할 때 저는 최근 내에서의 저점 구간이 16만 5천 원, 17만 원 요 사이 구간이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약간치 하향해서 대략 한 16만 원 정도 수준의 가격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때는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이다. 왜냐하면 어제 그제 17만 원이 깨졌을 때 극단의 공포감을 가지고 여기 투매에 동참한 분들도 많거든요. 이 과정이 급락하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겠지만 수렴화 과정에서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6만 원 언저리 근처 왔을 때는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부장 종목들의 어떤 투자 매력도나 타이밍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앞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을 말씀드렸는데 네. 카테고리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소부장으로 중소형주를 개념적으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 카테고리 안에 가치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지만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 바구니에 놓고
동일 섹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대형주가 못 가니까 소부장을 사야 되겠다. 이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주라고 한다라면 섹터가 다른 중소형주 내에서의 흐름이 투자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소부장 종목 내에서는 가장 유효하게 판단되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 추동력을 얻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파운드리와 첨단 공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D램과 연계된 반도체 소부장의 종목보다는 첨단 공정,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의 종목들로의 투자로의 진행이 필요하다. 소부장 내에서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하면 아무래도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좀 큰 종목들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23년 전고점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23년도의 상승이 어마무시한 상승이었죠. 뭐 바닥점에서 찾아보게 되면 한 7, 80배 오른 가격이고요. 짧게 봐도 10배 이상씩 오른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대한 회복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고점들을 다 돌파할 겁니다. 다만 당장에 뭐 다음 주, 다음 달 뭐 이러한 개념에서의 흐름이 아니고요. 올 말, 내년 초 또는 뭐 4, 5개월 뒤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우리 PD가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 관련주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왜 돌파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는 실적이나 어떤 그 기술력과 관련된 내용이 주가의 상승 동력을 만들어낸다라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기술주 관점이고요. 2차 전지 성장주입니다. 당장의 숫자적인 측면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가치에 대한 가능성만 보여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성장 섹터입니다. 그래서 가능성들이 발현될 때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에코프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93년도에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굉장히 불붙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차전지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주가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시장의 패션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해에는 지수 흐름에서의 지수의 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에는 종목 간의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똑같습니다. 23년도에는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한 번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가격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에코프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지난해 5월에 4만 원 저점을 찍었어요. 최저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 상황을 한 10개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4만 원 저점이고요. 4만 원이 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만 원이 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 원이 1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2만 원이 1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중간 단계에서 내려가는 6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9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1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그리고 19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저 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점의 폭을 보게 되면 한 40% 정도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로의 가격차를 보여주면서 시간차를 두고 오르내림에 반복된 과정의 주가 상황을 보여줬죠. 앞으로의 2차전지의 주가 상황 또한 이러한 반복적 패턴의 흐름이 연출되어지면서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19만 원 찍고요. 13만 원 저점 찍고요. 15만 원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19만 원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움직이겠죠. 천천히 움직이는 내용에서의 근간은 최근에 그 패시브 코스닥 ETF 종목이 많이 출시가 되는 내용들 기사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ETF 상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ETF가 출시됐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쭉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ETF는 펀드와 다릅니다. 펀드는 고객이 돈을 맡기면 그 돈만큼 주식을 사는 게 펀드의 구조적 측면이어서 펀드가 많아지면 당연히 해당 바스켓, 그러니까 바구니에 담겨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ETF는 반대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도 ETF 종목을 사지 않습니까? 그 합산된 종목에 대한 ETF를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가격을 사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수량만큼의 주식을 기관이 때립니다. 그래야 기관들은
적절한 시소에서의 중간 단계를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ETF 상품이 나와서 초기 단계에서는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활성화가 돼서 ETF 상품이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가의 매물화 현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ETF가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승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해 방산주 ETF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ETF가 나온 이후의 주가 상황이 좀 무디어진 형태로의 주가가 움직였죠. 이러한 맥락적 차원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예상해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다시 넘어와서 19만 원에서 13만 원 찍고 15만 원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19만 원을 돌파해서 다음 흐름은 고점이 50%씩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6만 원에서 9만 원, 9만 원에서 12만 원, 12만 원, 19만 원의 고점이 높아졌는데요. 다음 타점은 한 27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고점이었던 23년도의 고점이었던 30만 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이 하나의 롤링이 끝나고 다음 롤링에서 돌파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 내에서 또 한 3, 4개월 정도의 이 흐름에서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돌파 흐름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대략 한 7, 8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고점 돌파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가정해 보게 되면 2차전지의 대표 종목의 고점 돌파는 올 하반기 정도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샀던 것처럼 사서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코스닥에 투자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앞서 잠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때는 50%가 올라오고 하락할 때는 30-40%가 하락을 하죠. 그러면 물론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주식이 안 가는 건 아니겠죠. 효율적 매매,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발현하는 게 경제 원칙이듯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운용의 폭이 나오기 때문에 30-40%, 40-50%가 나오기 때문에 이 비중도 굉장히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용적 측면에서 사고팔고를 하시면서 코스닥 종목들은 진행하는 게 효율적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제가 판단해서 저점부라고 한다라면 계단식 상승이라고 우리 PD가 얘기해 줬는데 계단식 상승에서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단식 상승은 이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칙은 한 단계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앞에 고점을 깨지 않는 게 계단식 상승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산지 업종의 종목들 에코프로가 이 형태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점이라고 한다면 앞에 롤링 과정에서 고점부가 저점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부는 주가가 다시 턴오버해서 움직일 때 고점을 돌파하고 20-30% 갔을 때 그때부터 매도를 준비하시고 한 4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상승분이 나왔으면 고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접근 차원에서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고점을 이번 흐름에서 저점이 깨지 않을 때 이때가 저점 포인트가 되겠죠. 요렇게라도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차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흐름에서 매수 타이밍은 앞전 고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매수. 이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도 좀 매도 타이밍을 참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겁내해 하시는 게 제가 이거는 현업에 있으면서 뭐 팁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점장 생활도 하고 본부장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과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조언의 메시지들 드렸던 게 뭐냐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내가 특정 종목을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를 못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자산 가치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거를 매도하면 나의 원금이 줄은 이 부분, 손실 날 부분을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1억이 8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매도를 하게 되면 2천만 원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8천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A라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다시 10,000원이 8,000원이 됐다가 6,000원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8,000원에 매도하고 6,000원에 사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주수가 늘어나겠죠. 반대로 내가 10,000원에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주식이 12,000원이 가버렸습니다. 이때는 또 주식을 못 사세요. 팔고 난 또 올라갔다. 이 주식은 내가 과거에 10,000원에 판 주식이 아니고요. 새로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서 12,000원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입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의 전환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손해봤다. 잔고가 줄었다. 원금이 줄어들었다. 라는 관점이 아니고 지금 팔아서 더 많은 주식을 진입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 팔고 올랐지만 나는 새로운 종목이다 이게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매도도 자유롭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매수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가야 투자에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금액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게 몸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게 되고 내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하시면 이게 익숙해지신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을 트레이닝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2차 전지 업황이나 주가에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은 지금 좀 어떤 상황에 있나요? 절대적이죠. 23년도에 이산재 업종의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때 리튬 가격이 리튬은 이제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하기 때문에 국제 결제 기준도 위안화로 이제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톤당 기준으로 해서 23년도에 리튬 가격이 60만 위안이었습니다. 이게 막 가파르게 올라갔죠. 평균치가 7만, 9만, 10만 위안이 일반적 가격에서의 평균 가였거든요. 60만 위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던 거고요. 60만 위안까지 갔던 리튬 가격이 지난해 4만, 5만 위안까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에코프로도 30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리튬 가격의 흐름이 지난해 5월 2차전지 업종과 동일하게 저점을 찍고요. 바닥점에서 지난 연말에 12만, 13만 위안까지 올라왔죠. 그런 과정에서 2차전지 업종 내 종목들도 에코프로가 19만 원 수준까지 주가 올라온 겁니다. 1, 2, 3월 리튬 가격은 지금 현재 14에서 16만 위안에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특히나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과 연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셀사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고의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재사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상위 기업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유효적절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재료를 단순하게 한 달치, 두 달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1년치, 많게는 1, 2년치 원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재료의 계약 당시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2차전지가 많이 빠졌던 것은 60만 위안, 50만 위안, 40만 위안의 원재료를 구매해서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 평가 가치가 5만 위안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손실분으로 계상이 되어서 적자의 늪에 빠졌던 거고요. 최근에 일부 기업들, 특히 소재사 중심으로 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오는 것들은 지난해 5만 위안, 6만 위안, 7만 원 위안에 사서 창고에 넣어놨던 재고 자산이 10만 위안이 되고 13만 위안이 되니까 이게 2배 또는 2배 반 정도의 재고 자산 이익 평가가 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측면에서 재무제표 측면에서 이익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익으로 발현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주가 움직임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의 리튬 가격이 계속 끝없이 상승할 수는 없으니까 안정화 구간 이 정도 가격이면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터전에서의 환경이 되어진다라고 생각되는 가격은 지금 가격입니다. 13에서 15 사이에서만 안정화만 된다 하더라도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상승 트리거, 이제 발전적 현상에서의 재료 가치가 더하게 되면 성장주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하면 포스코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포스코는 좀
그룹주별로 주가 움직임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에코프로를 많이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단에서 이제 그룹사 내에서는 포스코 2차 전지 업종으로 지난 23년도에 많은 상승의 폭을 보여줬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주가의 변화폭이 많이 달라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대략 한 4개 종목으로 판단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홀딩스, 인터내셔널, 퓨처엠, DX.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제일 무디죠. 안 가던데요. 70만 원 고점에서 25만 원 저점 찍고 40만 원 한번 찍었다가 지금 30만 원 초내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포스코 홀딩스를 우리가 2차전지 업종의 종목군으로 분류해서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의 매출 구조적 측면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100으로 환산해서 50%는 철강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45%는 계열사 매출로 연동돼, 지주사니까 연동돼서 매출이 발생하고요.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가격의 측면에서 2차전지 주가와 연동되지 않는 것은 한때 2차전지 자원 개발과 관련돼서 23년도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제 본연의 사업 영역으로 시장에서는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 업종의 동반화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홀딩스 가지신 분들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차전지보다도 철강 업종이 앞으로 주가의 그 상승 여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뭐 얼마간에 있으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는 또 글로벌 상황 하에서는 4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교류가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계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미국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두고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는 철강업종 대표 종목이죠. 시간차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으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꼭 2차전지 업종에 분류가 되지 않더라도 철강업종 본연의 흐름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사주이죠. 과거에 이제 그 회사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대우종합상사 기억하실 겁니다. 드라마로는 미생의 그 터전이 됐던 내용이죠. 서울역 앞에 보면 큰 건물이 있었고요. 대우빌딩. 네네. 그게 이제 인수가 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대우종합상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중개하는 회사죠. 그럼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천연가스를 중개하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 상사 회사들, 천연가스 이 부분을 중개를 하거든요. 정유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한 평가 이익이 극대화되면서 가치적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다 좀 조정받고 있어요. 여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재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내용으로 꼭 2차전지의 업종군의 흐름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상사 관련주의 흐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전망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흐름에서 인터내셔널이고요. DX 마찬가지로 DX 같은 경우도 자원개발 관련돼서 과거에 많이 주가가 움직였죠. 그런데 포스코 DX, SK CNC,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이런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룹사 내에서 IT, 솔루션, 자동화 이걸 담당하는 회사들입니다. 포스코 DX까지 해서. 그러면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포스코 DX가 자동화, 로봇 이쪽 파트로 사업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DX는 기존의 2차전지에서 이제는 로봇 관련 분류된 사업으로 진화된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로봇주들이 최근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가의 전체적인 현황이. 하지만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든가 또 올해 예상되고 있는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이슈는 다시 올해 재발현될 겁니다. 이때 포스코 DX는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이죠. 가장 못 갔습니다. 저점 10만 원이었고요. 고점은 한 26만 원 됐고 지금 한 20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2차전지보다도 못 갔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못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일단은 저 실적 차원에서 다른 그 소재사들이 재고 자산 평가 이익에 대해서 흑자로 전환 연속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들 주가는 좀 긍정적이었으나 포스코 퓨처엠은 적자에서 흑자로 흑자에서 부분 적자로 그 데이터가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포스코 퓨처는
많은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밸류 체인이 모기업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즉시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재고 자산이 많지 않아서 데이터적 측면에서의 그 약간 숫자적 측면이 안 좋게 지난 4분기에 나왔던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요즘에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LFP 아니면 LFP는 ESS죠. 아니면 로봇, 우주와 연관된 2차 전지 종목들이 주가가 탄력을 보여주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코프로 관련주로 로봇이나 우주 관련 사업에 추진한다라는 메시지를 회사가 던져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럼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앞으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이라든가 또 로봇산업이라든가 포스코 DX가 또 이쪽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론 플레이를 좀 하면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숫자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눌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보유하신 투자자분들께서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순서의 차이입니다. 얘가 빨리 가서 얘로 옮겨 타야지 하고 나면 얘가 안 가고 다른 애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차의 문제이고 한 바퀴 순환이 돌고 나면 이 흐름에서의 포스코 퓨처엠 주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이 제일 답답하시죠.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주가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네 종목에 대한 단계적 흐름, 가지고 있는 가치적 재료 이 부분으로 해석해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일 대장주라고 봐도 될까요? 원전주의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정도군요. 과거에 이제 주식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과거엔 두산중공업이었죠. 두산중공업 당시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주에선 대장주이다. 삼성전자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이라고 하면 달란트가 많아야 되겠죠. 물론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도 있어 필요하겠지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휴대폰도 잘하고 오디오도 잘하고 디스플레이도 잘하듯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고 하면 그 설계를 하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전기술 같은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시공을 하는 현대건설이나 두산건설 같은 대우건설 같은 회사들이 시공을 하겠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이제 그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작은 기자재들 같은 경우 계측기나 계량기나 밸브 같은 회사들도 있겠지만 원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터빈입니다. 물을 뜨겁게 덮여서 좁은 관으로 통과시켜서 이 좁은 관을 통과시킬 때 에너지가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여기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가스터빈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세계 한 4번째 정도로 만들고 그걸 미국에 납품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달란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원전을 하면 항상 원전 얘기에 뒤따라오는 게 수주 얘기가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대략 한 400기, 450기가 현재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잠정적 그 휴지기를 보여주고 있는 원전이 폐쇄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가동 중단한 원전이 한 200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은 40 또는 45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동 중인 원전은 빼고요. 짓는 원전보다도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더 많습니다. 한 4배, 5배 많죠. 그러면 이 가동 중단된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해체.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국내 원전 2기에 대해서 지금 해체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당장에 그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SMR을 많이 얘기하죠. 소형 원전. SMR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소형 원전과 관련된 기술력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많다. 그래서 대장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원전 투자가 예전에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최근이랑은 좀 다른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르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체코 원전 수주, 그다음에 중동 원전 수주 가능성, 영국의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수주가 될까? 안 될까? 근데 최근에 원전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수주의 가능성
보다는 재가동 이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유가가 100불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과 현상으로. 그래서 대체 에너지 또는 비용이 저렴한 수단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1kW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에 있어서 원전은 8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석탄과 LNG는 과거에는 한 120원, 130원 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올라서 한 18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 수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한 220원 정도 합니다. 원전이 가장 싸죠. 그러면 싸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제가 앞서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200기 가량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해체하지 않는 가동 중단 원전이라고 하면 재가동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원전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시간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가는 100%를 넘어가고 있고 지금 짓기 시작해서 10년 후에 전력을 생산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죠. 그런데 가동이 중단된 원전에 대해서 몇 그 조치를 취하게 되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재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원전 관련주 내에서 주가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인 종목들은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가, 왜냐면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계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업이라든가, 또 기자재를 새로 또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재 관련주라든가 이런 내용의 종목들이 최근 내에서 원전주의 주가 상승에서의 비교적 탄력적 흐름에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와는 조금 별개이지만 역시 대장주는 소부장, 반도체에서 소부장이 먼저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황 또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에 지금 투자되어진 투자자분들께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원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수주를 받아서 완공되기까지 12년, 10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원전주의 재무적 가치 측면의 숫자를 보게 되면 개선되는 현상들이 아직 나타나는 진행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수익이 계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주는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 세계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기존 데이터 센터에 대비해서 30% 이상의 전력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전력 생산 그 에너지 발전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을 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재가동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프랑스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딱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원전을 개상하고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한 5개 나라가 돼요. 미국. 그런데 미국은 디자인만 합니다. 설계만 합니다. 실제 시공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원전을 그러니까 원전 설계, 가동, 시설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독일. 원전 지을 수 있거든요. 원전의 그 선진국입니다. 원전은 탈원전을 선택해서 원전을 앞으로 가동도 안 하고 짓지도 않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독일이요. 꽤 됐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그 독과점 체제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굉장히 메리트가 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프랑스는 많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프랑스는 이제 유럽 쪽 그 원전에 대한 대부분의 그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전이 앞서 400기가 운용이 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0기 중에 거의 250 정도는 러시아,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출할 수 없는 나라들이죠. 우리는 유럽과 그리고 중동 쪽과 미국 쪽, 이쪽 그리고 동남아 쪽, 이쪽이 우리가 공략 대상 국가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조선주가 약간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조선주가 지난해 고점 찍고 조정을 받았다 최근에 반등 주고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조선업 5년 물량을 다 수주했다. 5년 동안은 끄떡없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실 겁니다. 네. 슈퍼 사이클이 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은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 6개월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다른 업종의 종목에 대비해서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주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가 잘 되다 보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원화 결정권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PD님 혹시 뉴스나 내용을 보시면서 조선 업종의 수주 금액을 혹시 눈여겨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기타 여러 수출 산업에 대한 데이터는 대부분 달러화로 표시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1억 불 수주, 50억 불 뭐 이런 달러 기준으로 해서 수주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은 원화로 대부분 표기됩니다. 1조 원, 4천억 뭐 이런 식으로 원화로 표기되어서 아마 발표되는 기사들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특이하다고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네. 달러가 아닌 게 특이한 거였네요. 예, 이거 왜냐면 우리나라가 조선은 강국이기 때문에 원화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베이스로, 왜냐면 달러로 하게 되면 환 변동에 대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화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반해서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 신규 수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있죠.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 하나오션 정도 3사라고 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도크라고 하는 배를 지을 수 있는 드라이형이라고 그래서 넓게 깊게 파여진 넓은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500m 정도 됩니다. 이 도크 하나에 많게는 배를 5대도 만들 수 있고요. 뭐 2-3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도크가 무제한으로 많은 게 아니고요. 한 9개, 10개 됩니다.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한 5-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주를 5년치를 받았다는 것은 도크가 다 찼다라는 거죠. 도크가 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수주 받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장점은 아까 원화 결정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을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도크가 다 차서 더 이상 물량을 받을 수는 없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돌파구가 있습니다. 이 조선 3사가 인도에 새로운 도크를 지난해부터 짓고 있거든요. 이게 빠르면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쪽에서 건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기술력으로 그쪽의 노동력을 가지고 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선 업종의 주가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상을 한번 해보세요. 빠르면 내년도에 도크가 완성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항상 완공되기 이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선행합니다.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거든요. 산업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3월이니까 내년도 뭐 2, 4분기에 완공된다라는 가정으로 접근해 볼 때 올 하반기가 되면 조선업종은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가가 고점 돌파 흐름에서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당장의 흐름에서는 주가 하락 이후에 일부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새로운 추세의 고점을 돌파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아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관점의 내용대로의 해석으로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탄력을 보여주는 지점에서의 상황은 하반기 정도에 인도 쪽에서의 새로운 도크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진행이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조선주 내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몇 종목 있지 않습니까? 대한조선이라든가 유조선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조선 만드는 대한조선의 주가가 핫했고요. 그리고 유조선을 많이 보유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리스에서 보유하는 이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왜 유조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올라가느냐? 기름은요 추출해가지고 어디다 모아놓을 저유소가 없습니다. 내가 계약을 하면 바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기 위한 이 매수자들이 기름값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유조선에 계속 모아놓습니다.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리스된 유조선을 계속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유조선 그 배 가격에 있어서 중고가가 새로운 신가보다도 더 가격이 높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조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최근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들어서 연한이 한 20에서 25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배도 당연히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 나죠. 고장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까지는 배를 건조하는 거에 있어서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배를 수리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비관하자 성동조선이라든가 비상장 종목의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 중에서 SK 오션플랜트 같은 종목은 자회사에 배를 수리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계속 탄력적이죠. 배 수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발전적 방향으로의 진행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3사 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배를 수리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향후에 조선업의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의 흐름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방산주는 생각보다는 뭔가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상하시죠? 네. 올라가는데요. 결국은 올라가는데 어떠한 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올라가냐면 우리가 과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특정하게 이래이래해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니까 가까운 예 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이게 22년 3월 2월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방산주들이 한번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국내 방산주의 커다란 모멘텀이 됐던 게 포탄이었죠. 포탄이 없어서 유일하게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탄 수입을 미국이 하고자 했었죠. 그러면 이 당시의 주가 상황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포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게 22년 2월에 전쟁이 발발했고요. 1년 동안 포탄을 어마무시하게 쏟아붓고 23년이 되니까 포탄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포탄에 대한 수출 진행이 되어진 게 23년 5월입니다. 이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7만 원대였습니다. 최초에 4만 원에 22년도였다가 전쟁 개전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서 7만 원이었어요. 미국에서 포탄에 대한 수요 계약 이런 내용들이 발현이 되면서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2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굉장했죠. 그리고 나서 즉시로 9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4만 원에서. 특별하게 이유가 없었어요. 그 뒤에 후속 기사가 없었을 뿐이지 포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었습니다. 9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2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걸 바꿔 치환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 LIG 넥스원이죠. 청궁2. 청궁2의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한 80만 원 고점 찍고 이게 68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은 70만 원, 70만 원 후반까지 다시 일부 올라오긴 했지만 의아해 많이 하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청궁2에 대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왜 주가는 전쟁 초기 국면에 한 3, 4일 올라가다가 그 뒤로 계속 빠졌을까? 아까 좀 전에 포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계약 체결을 하고 수주가, 요구가, 재생산에 대한 내용은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나서 재수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3년 5월 이후에 7, 8, 9월부터 주가가 9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간 현상을 보여줬고요. 이번에 청궁투도 똑같습니다. 초기에 반응도 좋고요. 그 우리나라 청궁투에 대한 기술력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주가 언제가 들어올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들어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주변국들이 이 청궁2에 대한 선호도는 이미 형성됐고요. 발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생산이 되어질 거고. 납품이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주가가 움직임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방산주는 개전 초기에 한번 움직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개전 이후에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의 방산에 대한 그 내용이 포함된 종목들은 한 차례 흐름의 조정을 거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에 대해 투자되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의 특징점이라고 한다면 K9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또는 수리온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기타 우리나라 전차를 만드는 회사이기보다는 이번에 확실하게 검증된 청궁2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선호주로 LIG 넥스원으로 좀 압축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주가 반응도가 나타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수주가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때부터 신규 발주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방산주에 확인이 되어져. 그러니까 방산주라고 해서 어떤 전쟁이 개전하고 모두가 다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주가 상승 탄력이 좋았던 부분이 앞서서 9만 원에서 25만 원 갔는데 지금 주가는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주가 최근까지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런 주가의 탄성들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특정하게 유효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주가의 탄력들을 가지고 움직임이 진행되어집니다. 지금도 계속 못 가고 있는 다른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바닥을 좀 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혹시 있다면? 몇몇 섹터가 있고요. 이제 큰 주식 내에서 흐름들을 먼저 잡아드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죠. 지난 3월에 거의 30조 가까운 매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크게 매도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기관도 매수를 하고 2차전지. 2차전지에서 셀사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소재사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LG에너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주가의 어떠한 그 삼중바닥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 반응도의 흐름이 개선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업종은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셀사 중심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크게 본다면 21년 이후에 한 5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코스맥스라든가 이 대형주 단에서의 화장품 관련주 주가 움직임이 바닥 찍고 턴오버하면서 개선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한류 열풍이 일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화장품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측면. 최근에 BTS를 비롯해서 국내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한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 이런 전반의 흐름을 볼 때도 화장품의 대형주 종목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우리가 관심도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 섹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타임 스케줄상에 예정된 이벤트들을 보게 되면 6월에 스페이스X 계획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또 달 탐사 위성을 이번 주에 발사하고요. 중국에서 또 미국과 경쟁 체제로 우주 산업에 대한 계속 확장적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 통신 이러한 종목들은 좀 작은 종목들이죠. 이러한 종목들도 하나의 테마 군집을 이루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횡보 구간에서 개별 종목, 소형주, 테마주가 아주 가파르게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과거 흐름을 통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위성, 통신 관련주들 한번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신규 투자를 통해서 주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삼성전자나 대형주를 중심해서 관심도를 가지셨을 겁니다. 이 부분들에게 가벼운 종목으로 매매 위주의 전략적 투자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왜? 오히려 그쪽에 손실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시간차를 가지고 좀 기다리는 측면에서의 투자로의 진행을 하시고요. 이미 진입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주식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에 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시장에 적절하게 투자로의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죠. 학습효과에 의해서 지난해 상승을 했던 패턴대로의 진행을 하기보다는 올해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거든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입니다. 과거로부터 시장이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시장을 보여줬던 지점이 2008년, 2011년, 2018년, 2021년이 고점부 찍고요. 6개월이나 길게는 1년 동안 주가가 오르내림에 반복된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던 구간입니다. 이때 대박주, 우리 흔히 10배거라고 하는 종목들,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8년, 11년도에는 바이오 강했고요. 이때 종근당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통신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지수는 제자리 걸음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들 종목들이 10배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도에는 3,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한 6, 7개월. 이때는 게임주들이,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형태의 시장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테마군이나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개별 종목의 성향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현금을 가지시고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효율적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지난해와는 다르게 투자로에 임하신다면 잘하시는 매매 형태로 하신다라고 하면 올해의 장 굉장히 좋은 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